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상승세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간변단체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을 일으킨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여론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론 오락관에서 이은영, 신은규 두 사람과 함께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수사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와중에 두 사람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예인 마약 수사 어떤 점에 더 주목해야 할지 사건 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분께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추위는 조금 또 한풀 사그라든 것 같긴 한데 네. 여전히 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추운 날씨니까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이스라엘군이 장기간 포위하고 있던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에 전격 진입을 했네요. 이 알시파 은행이 하마스의 본거지라고 이스라엘로부터 의심을 받아왔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이 병원을 하마스 군사 본부로 지목을 해온 만큼 지금 이 상황까지 놓고 보면 지상군 군사작전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 내 특정 지역에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 수행에 나섰다라고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밝혔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더라도 하마스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알시파 병원 지하 수색 중이다. 가자 지구 보건부가 또 공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작전 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작전 여러 가지 첩보 정보 또 작전상 필요한 정보 이걸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고, 이 병력에는 의료진도 있다. 아랍어 통역요원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사회가 이 작전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피난민들이 많이 있고 의료진도 수백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밀하고 표적화된 또 첩보 정보를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작전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훈련을 수행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 내 모든 하마스 요원에 대해 투항할 것도 요구하면서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면 지상에 있는 이 하마스 이 조직이라고 할까요? 지휘 체계는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남쪽으로 도망간 이 가자 지구에서 있다가 남쪽으로 도망간 가자 시티에 있다가 도망간 하마스 대원들이 있을 텐데 그 소탕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상 작전, 군사 작전이 어떻게 보면 1단계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지휘 체계를 좀 붕괴를 시켰고 나머지 소탕 작전에 들어가는 2단계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그동안에 있었던 지상 작전을 포함해서 공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왔고요. 네. 지금 병원 기능이 많이 상실이 돼가지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일 이후에 가자지구 내 누적 사망자도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거리 거리에 있는
이 시신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자지구 내에 희생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군사 작전이나 앞으로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 또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의견이 또 분분하다고요. 네, 이게 사실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 직원 다수가 현재 미국의 이스라엘 전쟁 관련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일종의 연판장을 지금 돌린 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내부 반대 메모에 이 국무부 직원들 100여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해서 반대 메모라고 하니까 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연판장에 직원들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많은 직원들이 반대되는 현재 정부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을 공식 개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메모 같은 경우는 최근 SNS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량 학살의 공범이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던 한 국무부의 하급 직원이 주도한 메모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100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 미국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빨리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된 데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 국무부 정치군사국 의회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이었던 조시 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민간인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속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리를 사임해 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국무부 안에서 굉장히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런 이견이 있으면 사실상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그동안 이중적인 태도로 보여왔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 권한도 인정을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찬성한다든가 뭐 하마스가 인간방패 전술을 쓴다는 이스라엘 주장에 동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약간 병립할 수 없는 주장을 동시에 하면서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빨리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와중에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모아집니다.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의 첫 참석을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아직 출국을 했습니까? 아직 출국 전입니까? 이제 출국 전으로 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국하게 되죠. 네. 2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고요? 네, 강행군이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 이런 의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복화 위기를 맞아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또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공급망 다변화, 무역, 투자 확대 같이 우리 경제에 좀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출국을 하면은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일 이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이 일정이 제일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방미 기관의 CEO 서밋이나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간담회 이것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첨단 산업 기업 투자 신고식 등을 통해서 각국 정상과 재계 리더들과 활발히 교류하겠다라는 계획도 대통령실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도 윤 대통령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경고 메시지가 APEC 참석하는 정상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시 마주 앉게 될지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 물밑 접촉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두 국가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도 궁금하고 과연 관계가 회복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미국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이 그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이후에 무려 6년 만이라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은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사실 그동안 미중 정상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소원한 관계였네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정상회담을 갖게 됐고 일단은 양국 관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백악관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이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리고 뒤이어서 곧바로 벌어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이런 아마 이 국제 안보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미중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중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중 간의 어떤 협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존 커비 조정관이 중국은 중동의 소통선을 가지고 있고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까지 중국을 좀 띄워줬어요. 그만큼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을 할 가능성 이게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양국 간 갈등이 계속 깊었던 대만 문제는 여전히 이견만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상회담이 열리진 않았지만 어제 백악관 입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왔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보고자 할 뿐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입장을 똑같이 반복한 겁니다. 사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서는 대만의 독자적인 번영 같은 건 사실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군사적 갈등까지 번진 상황인데 과연 이 이견을 오늘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또 양국이 어쨌든 오늘 미중 군사 대화 창구도 오랜만에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특히 국제안보 측면에서 협력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중국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300만 톤 이상의 대두를 사들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콩을 사들였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런 걸 볼 때 뭐 선물을 주면서 또 오늘 이 미국과 중국 정상 회의에서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기 구매 계약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는 좀 전 세계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만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또 공급망 문제는 또 어떻게 중국이 요구하게 될 텐데 어떻게 미국이 반응할 것이냐 이래저래 전 세계 시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중요한 게 또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네. 중요한데 우리는 좀 두 국가 사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패를 감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비리겠죠. 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거 적발이 됐다고요? 네. 이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배우자, 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중에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서 본인 사업을 운영한 걸로 드러났다라고 감사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우자, 모친, 장모 같은 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비위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이 8억 8천여만 원 이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도입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원 제도 이거는 이 농업인 자격이 있으면 추가 우대 혜택을 주거든요. 한국형 FIT 여기에서는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은 비중이 44%나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감사원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7명,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한 공직자 240명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를 했고 네. 범죄 혐의가 있는 87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비위가 발견은 됐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였다.
또 정치 감사였다. 이런 또 논란이 나오네요. 사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감사가 결정이 된 게 지난해 8월이거든요. 지난해 8월에 결정될 때부터 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아니냐, 전 정부 사정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2021년에 이미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감사를 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시 신재생에너지를 감사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또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감사해서 문제를 끄집어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중복 감사 아니냐. 그때 당시 감사원이 우리는 정책을 감사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구체적인 사업 운영 실태에서 이런 비리나 비위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감사를 했고 오늘 어제 발표가 된 것인데, 방금 박정우 기자님 말씀해 주신 이런 공무원들의 비위가 대거 적발된 부분은 이 감사원이 얘기했던 구체적인 사업 실태 감사 내용과 맞는 부분이죠. 예. 근데 어제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전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결정에 따라서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너무 늘렸다. 과도하게 늘렸다가 그 과도하게 늘렸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7월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로 하겠다고 국정 과제로 선택을 하자, 이때 산업부가 실제로 원래는 11.7%였던 걸 20%까지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을 했는데, 2021년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까지 확장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자, 산업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 알면서도 20%도 어려운 걸 알면서도 30%로 무리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네.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작년 11월에 다시 30%는 과다한 수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걸 하향 조정했다. 정책에 혼선이 발생했다라고 이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산업부에 주임이 개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결정하는 정책적 결정조차 문제라는 것이냐. 이게 마치 공무원의 비위처럼 이렇게 묘사되면은 과연 이런 산업부나 유관기관에서 환경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어제 감사원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이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무리하게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상부로부터 뭐 불법적인 지시나 압박이 없는데도 산업부가 자율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까지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현 정부에서 정부 기조에 따라 하향 조정한 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다시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이 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냐 정치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에 돌발 구간과 그리고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탄 부근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망향휴게소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목천 부근 진출로 1차로도 작업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 상황입니다. 순산터널 부근에서 정체 시작됐고요.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작업 중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기린 6터널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북선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가는 길 3차로가 작업으로 사고 위험 큰 상태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한 관심 점차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또 밝혔네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뉴한 위원장 혁신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뉴한 혁신위의 혁신안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녹아 있는 거다라고 인유한 위원장이 뭐 항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과 인유한 위원장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인현 위원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당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전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인 위원장 또 혁신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뭐 밀고 나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케이 사인을 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메시지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 내에 있는 중진 뭐 지도부 또 친윤계 의원들한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대통령 뜻인데 따라야지 빨리빨리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우유를 마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 뜻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따라달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혁신이 임기 중에 윤 대통령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끝날 무렵에 활동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자신감을 드러냈고 또 지금 당내에서는 메아리가 없는 반응이 없는 이 수도권 험지 출마 인사 뭐 불출마 이런 얘기들 중진들 향한 이런 부분들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인 위원장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다. 꼭 몇 월 며칠까지 하라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회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시한까지 좀 준 것 같아요. 네. 국회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덜 되게 남은 이 시간 동안 결정하라라고 또 인유한 위원장이 시한까지 줬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당 지도부 뭐 친윤계 의원 중진 의원들이 혁신위가 요구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수용하지 않으면 혁신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체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릴 때는 혁신위가 이 조기 해체 검토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는데 오늘 또 오신환 혁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혁신이 조기 해체 카드를 또 내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단을 기다려보겠다. 네. 기다려보겠다. 두고 보자. 매 맞고 이런 게 무슨 이야기 아닐까 점점 싶은데. 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합참의 의장이라고 하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질과 도덕성 검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좀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취재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들어보면 김명수 후보자의 이 자질 문제 막 그동안 해군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지휘를 해오면서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뭐냐. 특히 이번에 이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북한의 목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 많이 따져 물을 것 같았는데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 그다음에 아니 학교폭력 의혹이 이렇게 있으면 법무부가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제대로 검증된 거 맞냐 또 부실 검증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긴 거예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을 해서 그해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그러니까 3호 조치인 교내 봉사 또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게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그때 학교 인근에 있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번에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니까 김 후보자 측은 이거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진술하지 못했다. 아예 몰랐다. 그래서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내가 얘기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또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 김 후보자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검증 과정이 있었지만 내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녀의 일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다.
또 마음의 상처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기무부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1년에 이번 정부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 검증 부실 문제 이게 다시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정순신 변호사 자녀학폭 문제나 아니면 김승희 전 비서관 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불거져 있다 보니까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녀학폭 의혹 이게 좀 불거져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 2년간 근무 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최근에 이제 뭐 국회의원의 코인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2년간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의혹인가요? 뭐 구체적인 정황도 있는 겁니까? 네, 이게 뭐 일자가 다 이제 특정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에서 한국거래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뭐 현재까지 2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를 거래한 걸로 집계가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간 동안 모든 거래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근무 중에 이런 주식 관련 거래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그런 날에도 이렇게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지난해 1월 5일, 17일 이때 거래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은 그날은 사실은 더 집중해서 근무해야 하는 날인데 이 주식 거래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후보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날의 주식 거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 서희초등학교로 가봅니다. 지난 7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권 침해 실태를 알렸던 서희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고요? 네, 어제 송원영 서울 서초 경찰서장이 직접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송원영 서장에 따르면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내사 종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다는 의미인데요. 송 소장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경찰 조사 내용과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고인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를 볼 때 고인은 작년에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에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서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개인 신상 얘기가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 또 들어간 게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월에 사건 발생 초기에도 일부 언론하고 또 경찰 쪽에서 이 개인 신상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바람에 이 유족과 교사, 동료 교사들이 굉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교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개인의 탓으로 돌리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결국 최종적인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개인 신상 문제를 또 거론을 한 거예요. 이 때문에 이제 반발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그 7월 18일 교내에서 이제 숨진 서희초 교사 같은 경우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었던 이른바 연필 사건이 계속 거론이 됐었죠. 네. 이 사건 이후에 관련 학부모들이 계속 찾아와서 폭언을 섞어서 항의를 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뭐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고 민원을 넣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실 수사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어제 발표를 보면 고인과 학부모 간 업무용 메신저,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와 노트 일기장을 모두 분석해봤지만 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들까지 또 그 조사까지 다 해봤지만 폭언이 나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고인이 일반 전화로 건 것을 자기 개인 전화로 착각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은 수사 종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교원단체 또 유가족들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원단체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재수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교원 노조 측에서는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은 어제 뭐 경찰의 발표나 아니면 중간 수사 발표를 돌이켜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결과 나오다 보니까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유족 측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직 인정 등의 절차를 추진하겠다.
형사처벌 어렵더라도 이런 절차를 추진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직접 수사 과정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사 과정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만약에 정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간 수사가 아니냐 이거 한번 돌이켜보고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뭐 재수사가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족 측에서 대응을 좀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마을 금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우리 한입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을 텐데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 금고 이야기였는데요. 이 새마을 금고가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임직원 비위가 드러나고 또 부실하다는 의심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겪었던 새마을 그랬죠. 금고인데요. 네. 어제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경영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서 현재 권한이 집중돼 있는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이 전문 경영인이 좀 도맡게 하고 중앙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업무에 좀 집중하게 하면서 권한을 분리시키겠다. 그리고 임기도 조금 제한을 해서 견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부실금고 퇴출을 내년 3월까지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빚이 많은 금고 이런 금고는 다른 금고들과 합치거나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그런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고객들의 예적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여전히 좀 우려점이 남아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새마을금고가 PF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몸집을 불리고 갑자기 부실 위기가 나온 게 PF 투자 때문에 요새 프로젝트 PF가 파이낸싱을 말씀하시는 부동산 거죠? 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위기가 거기서 왔는데 갑자기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대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경영혁신을 발표하면서 PF 시장에 많은 돈이 갑자기 회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심지어는 강남 청담동에 지금 고급 아파트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새마을금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새마을금고가 거기서 자금을 회수해버리면 이 강남 불패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연쇄현상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앵커 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010님. 디저트송으로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힘들고 지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또한 분명 지나갈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내일이 또 수능 시험 날인데요. 수험생 모든 분들 건투를 빌고요. 차분하게 오늘 하루 잘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릴까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한 남성이 당근밭을 금속 탐지기로 훑다가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유물은 약 3,500년 전에 여성들이 착용했던 장신구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신구 유물 1습을 발굴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1습이란 표현은 무엇일까요? 1습은 한일자의 엄습할 습자로 이뤄진 한자어고요. 옷이나 그릇, 기구 따위의 한 벌 또는 그 전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장을 가면서 내복 1습을 준비했다 또는 세면도구 1습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한일자의 법식자를 쓰는 일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이나 가구 따위의 한 벌 또는 그 전부를 뜻하는데요. 가구 일식을 나는 새로 장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반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밥 반자에 평상 상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을 말합니다. 쟁첩, 그러니까 반찬을 담는 작은 접시의 수에 따라서 3첩, 5첩, 7첩, 9첩 등으로 구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추위가 풀렸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12.1도, 부산 14.2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정도 높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 강릉 15도, 제주 1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주춤하면서 내일 아침에 서울, 광주 6도, 부산 8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기온보다도 높은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저녁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오전 9시 무렵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자 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침투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이스라엘군이 이 병원을 하마스 군사본부로 지목해온 만큼 지상군 군사작전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입니다.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석 달 연속 늘었지만 인구 감소 탓에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빈대와 관련한 국민 민원이 일주일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빈대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우리 출산이 중요하다. 네. 저출산 심각한 상태인 거 많이들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네. OECD 국가에서도 잠재 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이렇게 지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지하철에도 임산부 배려석도 있듯이 더 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인정 평론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는 뭐 직접 겪어봤으니까 이게 네. 또 예상을 하는 거고 예측을 하는 것과 그 몸으로 이제 살아보는 것과는 또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겪어보는 게. 예,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도 중요할 텐데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열사, 대형마트 캐셔로 발령받게 됐다는 5개월 차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 글이 알려진 거는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당사자가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글쓴이 A 씨는 본인을 은행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사이트는 닉네임에 이제 회사 어느 소속인지도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 협동조합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걸 보면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편의상 본인을 은행원으로 소개한 것으로 네. 보이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A 씨 글쓴이는 7월쯤에 본점 총무팀에서 갑자기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경위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어떤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확인이. 그래서 그 고객이 누군지, 내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런 정보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라고 A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를 그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본인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상의 고객에게 미상일에 불편함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라고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불친절하게 해서 반성한다라고 다 고쳐서 작성해라. 이렇게 또 다시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조합장이 본인을 다른 곳에 발령내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A 씨의 주장이죠. 그리고 A 씨는 출산 휴가 3개월을 앞두고 마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난데없는 또 발령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일단 그 발령을 하는 것도 당일에 그냥 가라 이렇게 통보가 됐고 그래서 뭐 당사자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낸 뒤에 몸을 추스렸는데 휴가 끝내고 마트로 복귀를 하니 마트 사무실이 아닌 마트 캐셔로 가라고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기가 또 특히 친환경 매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트 같은 곳은 냉장식품들을 계속 해놓기 때문에 네. 일단 추워요. 그래서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매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서서 일하는 캐셔 업무로 이동 배치가 됐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걸 보고서도 의견이 갈리고는 있는데 이런 인사 이동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당하지만 뭐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 발령을 받을 정도의 뭔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닌지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캐셔가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불이익이라고 딱 규정지어서 말할 수 있냐라는 의견도 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골자는 중요한 건 어떤 게 더 좋은 직업이고 어떤 게 이제 안 좋은 거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통보였고 그리고 본인이 하던 직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어떤 경험이 없는 직무였다는 점 그리고 임신 5개월인 상황에서 네. 계속 서서 일해야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겠죠. 본질은 그런 거고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직원 근태나 민원 응대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합당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출산이 중요하니까 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할 테니까 좀 먼저 쉬면서 잘 몸 관리를 하라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품의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거나 다른 형태의 물건으로 재창조하는 리폼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도 명품 옷이나 가방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명품 리폼은 대중에게 이제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그런데 명품 리폼을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네요. 네, 요즘엔 많이들 하시거든요. 일단 명품이 아닌 브랜드로도 이렇게 리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명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살 때 몇백만 원이니까 가방이 그러면 뭐 10년, 20년 들다가 이제 해지고 그러면 그걸 좀 다르게 수선을 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들기도 하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한 물건을 오래 쓸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엔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A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좀 수선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리폼을 직접 하는.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손님들이 리폼을 의뢰한 가방 원단으로 다른 모양의 그 상품을 만든 거죠. 뭐 지갑이 된다든가 가방에서 지갑이 된다든가 뭐 숄더백이었는데 이제 허리로 매는 가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제작비를 한 제품 한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고 이제 그렇게 리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비통에서 A씨의 리폼 행위가 자사의 상표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한다고 보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어요. 그러다가 서울중앙지법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해라. 회사 측에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양쪽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이 A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폼 제품은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산성, 유통성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양산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산성이라는 건 같은 형태의 물건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걸 말을 하는데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이 사람이 없던 물건을 갑자기 딱 요 로고를 뺏겨서 몇 개씩 만들어서 팔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주장인데 반면에 재판부가 본 건 리폼 제품도 교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양산성이 없어도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은 보호해야 된다. 좀 저작권 쪽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그 A씨가 분명히 돈을 받았죠. 이윤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선집처럼 고쳐주고 이 사람은 그 수공예 작업 비용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느냐. 요런 의견이 갈리는 건데 그래서 소셜미디어에는 그럼 승용차를 튜닝하고 리폼하는 것도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튜닝하는 부분 그런 것도 불법이냐. 또 내가 돈 주고 산 거를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냐. 이런 거고 이 관련 전문가
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또 글을 올렸어요. 무릎이 다른 바지를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면 바지 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시각은 이겁니다. 처음 물건 살 때 돈 주고 샀잖아요. 그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다 로열티를 냈다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그 당시에 소진이 된 거고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회사가 받았기 때문에 고쳐 쓴다고 해서 또다시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이게 명품인데 비싼 돈 주고 산 것인데 그걸 내다 버리기도 그렇고 또 고쳐서 좀 더 나에게 맞게끔 사용하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을 명품 수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참 법원 판결로 이렇게 또 난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강아지를 대신 키워준다더니 멋대로 안매장해버린 동물보호소가 발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한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온라인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사정상 강아지를 키우기 어려워진 분들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 라고 모집 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받고 개를 넘겨받는 거죠. 근데 한 최소 한 달가량은 보호소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알려줘요. 네. 공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액수에 따라서 공개 기간을 더 늘리고 돈을 더 내면 사진을 더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던 반려동물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업주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기에 있던 맡겨진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고 처리업자에게 넘겨서 살처분하게 합니다. 이 처리업자는 그 돈을 받고 개를 받아서 자신의 토지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소에서는 100에서 한 600만 원을 받고 개를 대신 키워준다고 했고 네. 하지만 정작 키우기는커녕 10에서 한 30만 원을 주고 처분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보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어요. 근데 개들이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은 이제 맞아 죽기 전에 질식이나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개들도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2명과 처리업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 업체 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이거 너무 양심불량이다. 그 키워준다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었던 반려동물 주인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서울 강남역에서 불법 촬영 범인을 직접 잡아 경찰에 인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용감한 육군 일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멋진데요. 정말 뭐 본인의 시간과 이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너무 멋있는데 이 온라인의 글 제목이 이거예요. 현역 군인의 용감한 모습을 제보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에 서울 강남역 한 매장 안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제보자가 물건 사려고 이제 매장 2층을 둘러보던 중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군인 남자분이 쭈뼛쭈뼛한 모습으로 계단을 올라오더니 이제 그 옆을 또 지나가던 다른 남자를 붙잡고 휴대전화 좀 볼 수 있냐.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줄 알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군인분이 또 다른 여자를 붙잡고 이 사람이 이 불법 촬영을 한 것 같으니 신고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후에 경찰이 왔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이 붙잡은 남성은 강남역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또 직접 물어봤대요. 군인분한테.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 했더니 계단 오를 때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지켜보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군인은 육군 제25 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인 일병으로 알려졌는데 생일을 맞이해서 휴가를 나온 상태였고요. 네. 이 휴가가 얼마나 금쪽 같아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진술까지 다 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병을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누리꾼들 포상휴가 줘야 된다. 네. 모자라요, 포상휴가도. 모자랍니다. 네. 저 휴가 중에까지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
멋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안 붙잡혔으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제25병 사단 사단장님 포상 휴가 두둑히 우리 네. 김일병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오늘은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요즘 뭐 여론 분석으로 방송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네. 신인규 창당준비위원장은 어떻게 창당이 됐나요? 준비하는 중인가요? 이제 창준이가 시작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네. 이게 상당히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는데 다 준비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또 많은 뜻있는 저희 그 시민 의병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출연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저는 정당이 곧 나올 것이다. 기대해 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신인규 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는 누굽니까? 글쎄요, 뭐 정치적 경쟁자라고 누굴 특정하기보다는 저는 기존의 이런 정치 행태들 그리고 구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그런 정치 행태들이 뭐 저의 경쟁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저는 선보이고 싶어서 창당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우리 스태프분들이 좀 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축적으로 좀 핵심만. 네. 자,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세. 지난주 발표된 조사에서는 좀 올랐다는 결과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조금 내렸다는 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추세부터 쭉 분석을 해 주시면요. 예, 일단은 지금 3개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오늘까지 발표가 됐는데 대체로 3군데가 다 ARS 조사예요. 네. 근데 다 지난 조사 대비 조금 큰 폭으로 그러니까 약간 중폭 정도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먼저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해서 8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3.4%포인트 하락한 35.7%였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 2.1%포인트 하락해서 34.7%,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상승해서 62.2%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나온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12, 13일간 이틀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이 37%, 부정이 61% 나왔는데 긍정은 지금 10월 2주차 계속 쭉 흐름 9월하고 10월 쭉 보면은 이날 조사에서 약간 0.1%포인트 이내로 좀 하락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발표된 조사에서는 좀 하락세. 네. 대구 경북 지지율은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요. RN서치 조사에서는 15.7%포인트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대체로 전체 결과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의 이 하락 또 네. 대구 경북에서는 더 많은 폭의 하락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이스 리서치 뉴시스 의뢰 자료가 10월 2주차에 39.5에서 이번 조사가 37%로 나와서 네. 좀 그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3개 조사가 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구 경북과 그 부울경 지역도 많이 빠졌는데 이 이유는 지금 그 신당 창당 논의 그 특히 이제 영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논의와 함께 그 중진 윤핵관 이게 다 교집합이에요. 중진이면서 윤핵관인 사람들에 대해서 불출마 내지는 서울 출마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의 좀 반발 여론이 같이 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에서 너무 크게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신 게 오히려 네. 중진들을 서울 가라고 한 것이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좀 반발했을 수도 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 3개 조사가 다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그 중진이면서 윤핵관이었던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을 많이 사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팽당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까지 이 영남권 발로 창당하겠다고 하니까 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신인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은영 소장님의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통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여론 오락관이기 때문에 3대7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3대7 정부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이제 30%라는 것이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여론은 현재로서는 60%인데 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국민들의 한 70% 정도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서운 눈초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여론의 꾸준한 저는 형성이라고 보고요. 저는 왜 그런 전통 지지층이 빠지느냐. 물론 그 영남권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서울로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빠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면서 비전이 안 보이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좋아질 거라고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이제는 좀 지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저는 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두 분이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이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될지 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정치 이슈도 아주 여야 간에 민감합니다. 이 이야기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절차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의 방향성부터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텐데요. 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서 11일 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48.3%, 반대 의견은 33.7%, 유보 의견이 좀 많이 나왔어요. 17.9%가 나왔는데 일단은 40대는 찬성 의견이 73.3%로 굉장히 높았고요. 또 20대는 잘 모르겠다 의견이 43.1%로 상당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 고연령대와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찬성하다는 의견이 좀 높긴 했지만 과반을 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과반을 넘지 못한 거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판단 유보 사이즈가 커서 과반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의성에서도 조금 그 이제 만약에 청문회가 있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뭐 부정적인 게 있어서 탄핵을 했다면은 조금 긍정 여론이 높았겠지만 지금 또 시의성인 면에서도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약간 관심도에서 조금 멀어져서 이렇게 유보층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소장은 오랫동안 여론 분석을 해오신 분이니까 이렇게 찬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반이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여론의 또 동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관심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 형성 왜 이 탄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동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민주당에서는 여론전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약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면서 그 이제 법에 대한 처리의 어떤 그 나름의 그 좀 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그 우리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잘 와닿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이 중요하다. 신인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명분을 갖고
오는 30일 또 1일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이걸 지나치게 유권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이 계속 재추진하고 하는 것이 여론상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또 법조인이시죠. 신인규 위원장은. 또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이 뉴스에 항상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실종을 넘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저는 증상 아니냐. 우선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고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면 그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은 이제 탄핵에 소추만 하는 권한인데 국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 권한들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쓰여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제정자들의 뜻인데 지금은 일상화되고 있어요. 거부권도 일상화되고 탄핵 소추안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은 전 임명돼서는 안 될 분이 임명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도 상당히 그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지금 방송통신에 대한 그런 중립성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지지나 그런 평가는 매우 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가 6명 이상, 그러니까 9명 중에 거의 3분의 2가 인용을 해야 결국 탄핵 소추가 되는 겁니다. 의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건데 그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형법 위반이라면 공소장 정도는 들어와야지 인용이 나오고요. 여론의 향배도 중요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30%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한은 전 이거 탄핵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주 이런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장기적으로 저는 좋지는 않다. 이상민 장관 사례를 예를 들면 탄핵이 의결이 됐는데 결국 전 장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헌법재판소에선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도 이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무적인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충돌이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또 피해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또 당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 검사 탄핵에 대한 것은 상당히 또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좀 복잡하게 또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 검사들의 역할 또 국민들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사인 잡지에서 검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저변 전반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검찰 인식조사를 실시했네요. 주목할 내용을 좀 가려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국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늘 낮았어요. 그런데 이 이제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시사인 잡지에서 이걸 한번 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그 보유하고 있는 패널 온라인 웹조사 패널 89만 명을 활용해서 16일부터 3일 사흘간 웹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웹조사는 아무래도 고연령이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 조국 전 장관이 한 이 이야기를 익명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잡았다.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가 배치돼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요 내용을 조국 장관이 한 말이 아닌 것처럼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에 동의한다가 62.4%, 동의하지 않는다가 25.7%가 나왔고요.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물어봤더니 72.7%가 아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전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은 거의 46.2%나 돼서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지금 74.4%나 반대를 해서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지금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아마 이게 다음 어떤 우리 사회 개혁의 시대 정신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숫자면 이렇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검찰은 또 검찰대로 부정과 부패 비리를 또 뿌리벗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또 호감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신 위원장은 뭐라고 보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피로감이 들 정도로 이제 국민들께서는 참 이게 검찰 개혁이 어렵다 내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검찰이 잘못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수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벌을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늘 문제인데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뭐 이것은 뭐 반반으로 갈리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는 하는 것이지만은 뭐 과하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평당 논란이라든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부패와 경제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편파 수사의 논란이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 탄핵을 활성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지는 각 검사들이 무죄가 나왔을 때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부기하게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런 제도적 논의 전혀 없이 그냥 강대강으로 이렇게 탄핵으로 맞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 이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수처와 특검이라는 권한을 지금 민주당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 검사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해가지고 더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뭐 하위 직급에 대한 검사들 탄핵을 그런 최후 수단을 바로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쓰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저는 뭐 검찰총장도 탄핵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가 좀 많이 꼬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도 검사도 책임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신 위원장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이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미연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 뭐 이게 실제로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선은 한동훈 장관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있어서 정부 쪽의 과실을 따지자면은 책임을 따지자면은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이 문제인데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부처 이름도 저스티스입니다. 그 정의를 관장하는 장관이 편향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는 좀 잠잠하나 싶더니 아마 이제 민주당의 도발에 대해서 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나 뭐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뭐 별도로 좀 논할 부분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상당히 중차대한 반민주적인 정당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민주당이 적용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발언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다시 한번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그 너무 감정적으로 싸움이 격화되다 보니까 막 던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입법부가 그 이제 선출직이 아닌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그 비리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인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런 이제 민주당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왜 여기까지 탄핵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성찰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 대한 인식이나 아까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반대급부적으로 그 대응되는 논리만 그냥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현정 소장하고 신인규 위원장도 관련해서 이제 소식을 접해보긴 했을 텐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검사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 탄핵이다. 또 이 이정섭 수원 2차장 검사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왔기 때문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풍이 불 수 있고 탄핵에 대한 것이 너무 잦으면 그런 식의 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방탄으로 탄핵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편파 수사 내지는 과잉 수사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감독 그리고 아까 말한 공수처라든지 특검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다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는 뭐 검사들도 다 탄핵의 대상이니까 지휘고하를 물론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앞서 해야 될 노력들을 안 하고 그냥 탄핵으로만 가서 강대강으로 가니까 물론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부적절합니다만은 민주당의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굳이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저는 하위 검사들 건들 필요 없이요.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검사들 예, 사건을 다 몇 개씩 들고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당이 다 탄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휘 체계에 대해서 최종 관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일이 차장 검사나 평검사들 뭐 이렇게 다 색출해가지고 탄핵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국회의 권위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자, 그날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진행될 뻔했던 그 날짜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떨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요. 일단은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긍정 여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은 이제 해묵은 그 방송법의 경우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대의 명분상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그냥 잠을 자게 되면은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또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이달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쌍특검 법안인데 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해서 4일에서 6일 조사를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63.9%, 공감하지 않는다가 33.9%가 나왔어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가 에서도 공감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공감 의견이 5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다 60%를 넘었고요. 연령별로 봐도 60대 이상을 비롯한 모든 연령에서 지금 공감 의견이 높아서 사실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거의 지금 1년 전 조사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호감도를 좀 줄였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질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 활동은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비호감적이다. 네. 특검법으로 그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뭐 공감 여론조사 결과 또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비슷해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로 넘어가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인요한 위원장이 친윤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자, 인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 혁신이 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기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해산설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요새 현안이 많은데 다 그걸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봤더라고요. 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 13일 날 1,0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당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친윤과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53%가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론의 힘이 실리네요.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 정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고 20%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전히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한 51% 정도 나와서 과반 살짝 넘는 수준으로 나와서 약간 이 동의는 받고 있어요. 혁신위의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그 절반은 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 여론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위원장은 뭐 주변 또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도 좀 교류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인현 위원장의 이런 험지 출마 권고 당내 중진들 또 친윤 중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불쾌해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이분들은 영남 내지는 뭐 강원 이쪽에 이제 사실은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당의 공천보다는 무소속으로도 당선돼서 돌아올 자신감이 있는 또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물갈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에 대한 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이 들어오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물갈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중진 의원들 국민들의
국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출마 내지는 3선 이상들은 좀 지역구로 옮기라는 얘기가 타당한데요. 결국 그 빈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이 문제, 당의 자율성이 훼손된 문제가 복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그 물갈이가 아무 의미 없는 시도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갈이에서 당의 자율권 문제가 혁신위가 집중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당화를 멈추시라. 내지는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 또 당이 바로 서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직책은 혁신위원장인데 권한은 비대위라고 착각하고 계시고요. 역할은 또 공관위원장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 혼란을 멈추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이뇨한 위원장은 11월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는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발언이 있던데 김웅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이죠. 또 진중권 강원대 특임 교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과 조율을 원하는 것 아니냐. 신당 창당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신당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당을 전제한 듯한 발언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아직도 이제 6대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40%는 남을 의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내용을 심하게 겪고 있고 차기 총선에 대해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한과 자리만 좀 그러니까 지위가 보장이 되면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심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당장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은주 소장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여쭤보면서 네.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 대한 중진 험지 출마 요구가 있었는데 적절하다가 47%, 부적절하다가 35%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 대해서도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조사인가요? 네, 같은 조사에서 뉴시스 조사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앞에 이제 그 여당에 대해서는 중진과 핵심 인사들에 대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인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그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3선 이상 그 불출마에 대한 거는 좀 공감 여론이 높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총선을 자신의 얼굴로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아도 이 선택을 하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대표가 그 험지 가서 떨어지게 되면 전체 그 사기가 후보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아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조금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비례해서 후순위를 좀 잡아서 여기까지는 좀 당선될 수 있게 지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재출마를 하거나 네. 혹시 그게 아니라면 비례대표 후순위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택했던 그렇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도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으로 보이는데 신인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기성 정치,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코너에 몰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쇄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도 쇄신할 의지가 없고 또 민주당도 그 의지 없음을 가지고 본인들의 쇄신을 또 미루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신당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좀 다양한 세력들이 나와서 긴장감을 조성을 해야 저는 거대한 두 집단이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고요.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결국 쇄신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인데 내년 총선 몇 석 정도를 노리십니까? 저는 지금 비례 정당 득표에서는 1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요. 네. 뭐 지역구까지 합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두 자릿수에서도 꽤 후반부에 있는 숫자가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회 의원수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지금 제도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차차 보시면서 평가를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예인 마약 수사에서 여쭤보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원료를 공급하는 이 판테닐 이 부분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기되는데 판테닐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그럼 보통 이제 뭐 펜타닐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실제로는 이제 그 합법적인 약품입니다. 진통제라면서요? 진통제인데 문제는 그것이 상당히 이 원료 차원에서 미국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초기 원료, 중간 원료로 공급돼 갖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중독이 되면은요. 그 좀비 마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거리에서 그렇게 사람이 좀비처럼 보이네. 네, 샌프란시스코 예. 거리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치료도 어려운 부분인 거고 네. 거기다가 완전히 이 합법적으로 제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인이라든가 히로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법적인 마약인데 이건 합법적으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유통의 문제가 되는데 유통 과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예 원료 차원에서 차단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데 그만큼 양이 막대합니다. 중국이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줄지 어떨지는 예. 또 지켜봐야겠군요. 자,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사건 상당히 심각해서 여쭤봤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사당국도 마약 근절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연예계에 이 마약 관련된 수사 혐의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인 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 중에 있고 이성균 씨와 권지용 지드래곤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데 어떤 상황인지 좀 요약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유아인 씨는 지금 재판 중인데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2020년 9월부터 상당히 여러 의원에서 프로포폴이라든가 미다졸람, 케타민 같은 것들을 투약한 혐의인데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수면제를 매수하거나 가족의 명의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또 사실 뭐 가족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처벌받게 되는 상당히 좀 질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인한테 휴대전화를 지우라고 하는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까지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이고요. 이성균 씨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이 여러 가지 그 마약 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밀 검사. 모발 검사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다리 털에 대한 것들인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고요. 권지용 씨 같은 경우도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정밀 검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제모 얘기가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권지용 씨는 적극적으로 연합뉴스에 나와서 자신은 마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인데 이성균 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 또 마약인 줄 몰랐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성균 씨는 협박을 받아서 한 3억 5천만을 뜯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배우 이성균 씨가 함정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성균 씨가 그 업소에 간 건 맞고요. 이 실장의 오피스텔에서 7, 8회 정도를 무엇이든 뭐 마약을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흡입을 했던 마약을 그런 마약류든 뭐든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것을 흡입한 부분은 속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이 마약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전과가 한 6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약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성균 씨가 그런 업소를 찾으니까 이참에 돈을 뜯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성균 씨가 여러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 8회 정도 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성균 씨는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셋업 범죄, 그러니까 일종의 너무 속여갖고 무엇인가 금품을 뜯어내는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선희 씨가 책임질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돈이 뜯긴 것이 사실이라면 또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또 의혹을 받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절대 마약 안 했습니다. 마약 어린 반프루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근데 정작 마약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왔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안 한 것인지 하긴 했는데 뭔가 이런저런 조치를 통해서 제모나 또는 다른 이런저런 조치를 통해서 검출이 이 검사에서 제대로 안 나타나게 만든 건지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의 판정관이라든가 국가수의 어떤 이 판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는 힌트가 있는 거는 전 국가수 원장을 지냈던 우리나라 최고의 동물학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하셨던 말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발 관련된 부분에서 희석이 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어떤 그런 약품이라 이런 거라서 뭐 염색을 하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모호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전 국가수 원장의 입으로가 아니라 국가수의 입장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과학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 관련 수사를 관련된 사람도 사실 좀 여러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가능하다고 해버리면은 너도 나도 그걸 찾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사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처럼 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증거 분석 과정의 투명성, 객관적인 투명성 부분이 국가수에서 좀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마약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에도 이건 엄벌에 처질 수밖에 없는 건데 권지용,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면서 결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수사하라. 전신 제모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에 자질 출석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자신이 이 진실 규명에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누가 제보를 한 겁니까? 누가 또 의혹 제기로 좀 몰아간 겁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드래곤이 유독 콕 집어서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까지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한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 이제 동일한 인물인 아까 말씀드린 이성균 씨와 관련된 그 업소의 실장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성균 씨와 관련된 그 실장이 권지용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술을 권지용 씨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를 했나 봅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마약을 한 건 본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무슨 포장지 부분이 화장실에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의심이 가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진술을 경찰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조용히 수사를 왜 못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언론이 알아서 찾아서 보도를 해버린 걸 왜 경찰 탓을 하느냐. 이래버리면은 이 수사의 밀행성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수사해야 되는 부분을 어긴 것이 언론 탓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거고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안민석 의원의 음모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왜 콕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연예인 마약 사건이 계속 터지느냐. 아니 근데 그건 아니다. 아니 계속 꾸준히 해왔다. 하필 그때 언론이 집중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은 이것을 시기를 조절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꼭 공교로운 부분이 계속 생기면은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그럼 지금 만약에 권지영 씨가 진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면 이 권지영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그럼요. 연예인 이런 이미지 타격. 네. 그럼 이성균 씨는 지금 안 나왔어요. 결과가. 그럼 이건 어떻게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약 이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선균 또 권지용. 이게 그러면은 마약을 안 했다고 단정을 또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경찰에 무리한 수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요? 경찰은 이런 얘기합니다. 포렌식이라든가 진술로서도 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묻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왜 그러면 모발 검사를 하죠? 그걸로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오히려 사실은 궁색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발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은 이것은 마약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거 아니고 계속 진술도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음성이지만 사실 무고한 건 아니야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가 불법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된 여러 정황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뒷수습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의 수사사법 체계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어있는 부분, 올해 9월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대검찰청이 통계 작성한 이유는 최대치입니다. 자, 마약 문제를 계속 우리 정부 당국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점점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 또 예산 정국이나 예산 정국이라고 여쭤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근데 마약 치료 예산이 한 4억 1,600만 원, 복지부 요청 예산은 28억이었는데 한 엄청 깎인 거죠. 실제로 마약 치료, 그러니까 수요자에 대한 차단은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수사청, 마약관리청은 왜 얘기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약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하다. 그러니까 경찰 따로 하고 검찰 따로 하고 세관 따로 하고, 세관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조직범죄에 연관돼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서 뭘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느냐. 이런 이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네, 미국과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DA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약 관련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에서부터 국제뉴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마약 사범들이 또 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